그러면 저는 7년마다 제 원금이 2배로 불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돈 빨리 버는 방법이요. 돈 빨리 버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빠르게 기준이 다르겠지만 없습니다. 근데 그 빨리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많이 앞당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안타깝게도 근로소득만으로는 빠르게 부자가 되긴 어렵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투자와 사업입니다. 저는 감사한 일이요,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투자와 사업에 조금 일찍 뛰어들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13년 동안 부침이 있었겠죠. 안 되는 해도 있었고 좀 되는 해도 있었는데 두 개 다 잘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투자에만 올인을 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많이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업에만 올인을 했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닌데 투자가 안 되면 사업에서 약간 보충이 되고요. 사업이 좀 안 되면 투자에서 보충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막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어느 순간 두 개가 잘 되는 해가 10년 중에 한두 해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약간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더더욱이 투자와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투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저는 투자도 좀 다양한 투자를 좋아하는데 반드시 투자와 사업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제가 이 투자라는 걸 해보니까 수익률 개념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수익률 개념은 투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통 채권 투자를 할 때 최소한으로 보는 수익률이 약 12%입니다. 12%라는 뜻은 여러분들 7위 법칙 아시죠? 그러니까 72를 내가 올릴 수 있는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걸리는 기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72를 10으로 나누면 약 7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 7년마다 제 원금이 2배로 불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약 10%에서 12% 내외를 목표 수익률로 잡는데 이거를 모두 다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별로 다 달라요. 다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소득을, 종잣돈 수준을 빠르게 늘려나갈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수익률을 높이는 게 뭐예요? 그게 투자 실력인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주식으로 나는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았는데 그럼 100%인데 그런 거 10몇 프로 왜 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저는 무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 말씀하셨죠.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단돈 10원도 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과연 현재 시기에서 나는 몇 프로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대답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경매 투자예요. 경매 투자를 왜 좋아하냐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고가잖아요. 고가의 제야를 우리가 대출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요. 대출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를 하고요. LTV, DSR 이런 걸로 규제를 하고 또 소득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무한정 늘려갈 수 없는 구조란 말이죠. 경매의 장점은 실물 자산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싸게 사서 대출을 일단 받아요. 그러면 싸게 샀으니 원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는 바로 팔아서 양도 차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트, 인풋 값을 낮추는 경매 투자를 매우 선호합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수만 해도 한 3,000여 건에 육박해요. 한 7, 8년 만에 거의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 저는 돈 떨어지면 경매하거든요. 이게 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전업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도 경매 투자로 자신의 연봉만큼 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현재 여기가 제주거든요. 지금 한 5일째 여기 있는데 제주도에 그 항공 정비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제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땡땡아, 너 요즘에 직장 다니면서 경매 얼마나 낙찰 받아? 분기당 하나는 하지?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정도는 하고 있다고. 분기당 하나면 4개잖아요. 간단하게 우리 1,000만 원씩만 남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4,000입니다. 여러분들의 연봉에 4,000이 붙는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 것 같나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양도세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사업자라든지 얼마든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파트 경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주로 지금 하는 것 중에 또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는데 얘네는 지금 직격탄을 받았어요. 왜냐면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가뜩이나 높은 부동산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대출 이자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같은 월세를 받아도 실제로 내가 받는
들어오는 월세는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가 끝났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핵심지 부동산 지식산업센터들이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인서울 핵심지 지식산업센터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나오고 있어요. 내 돈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도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리스크는 있어요. 앞으로 금리가 또 올라갈 거라는데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작년 12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올해 3, 4분기 정도부터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가시화되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움직이면 되지 않겠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한 발 앞서서 투자하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도 지식산업센터를 찾고 등기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보유한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있죠. 경매 낙찰가 잡는 거 정말 쉽습니다. 숫자 몰라도 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경매 낙찰가는 지역별로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현장에 가시면 가장 좋고요. 그냥 경매 사이트만 보셔도 됩니다. 해당 지역의 구, 동 낙찰가율만 봐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모의입찰을 상당히 추천을 해요.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낙찰받고 싶은, 등기치고 싶은 지역에 계속해서 아파트에, 예를 들어 내가 40평대다. 40평대 아파트만 계속 모의입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낙찰 아니면 폐찰. 낙찰 받았는데 2등이랑 갭이 너무 커. 그럼 너무 공격적인 거예요. 줄여나갈 수 있고요. 자꾸 모의입찰 하는데 꼴찌에, 폐찰해. 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모의입찰을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만 하시잖아요. 그 해당 지역의 도사가 돼요. 매지가이처럼 낙찰가가 떠오른다고요. 이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 이사님이 있었는데 부동산의 비읍자도 몰랐던 분이거든요. 그냥 인천 지역에 그 자기 살 집이 필요해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인천만 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3달 동안 한 달에 한 채씩 낙찰을 받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오히려 이사님한테 이사님 저 지금 인천에 입찰해야 되는데 요거 낙찰가 얼마 예상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을 보니까요. 특정 지역에 뾰족하게 만든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 이사님은 인천 지역의 아파트 경매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의 입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낙찰가에 매우 근접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도. 제 입장에선 너무나 쉬운데 안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퇴근하고 와보니까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맥주를 한 잔 주실 거예요? 앉아서 대화를 나누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경매도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잔금을 내면 소유자가 됩니다.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합법적으로 제 집이 되었으니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가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정의 이사 비용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이사 비용은 애초에 제가 입찰가에서 당연히 줄 돈으로 빼고 입찰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돈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몇백만 원 받고 나가시던지 그래도 못 나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저는 더 이상 그분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법원에 제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니 이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도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그 신청을 받은 법원은 분명히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판사님이 도장 하나를 찍어주거든요.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이라는 거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실무에서 보면 실제 강제 집행까지 가는 사례가 아파트 경매 기준으로 한두 건도 채 안 됩니다. 정말 많아야 뭐 한 건 내외 될 것 같아요. 이게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마땅하게 떠오르질 않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명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신청하시고 집행비용을 예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또 사업의 영역인데요. 저는 투자와 사업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뛰어난 구성원분들이 있어서 공간 대여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에어비앤비라든지 비상주, 소사무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의 장점은 한 번 세팅으로 계속해서 패시브 인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편차는 있지만 고정 수입처럼 매달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업의 영역이다 보니 채권 투자처럼 뭐 월 100, 뭐 월 200 이렇게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인풋을 조금 더 투입을 하면 수입이 커지고 조금 회사 일이나 다른 일로 바삐 움직이면 수입이 좀 낮아지게 되는
그런 이제 업다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업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는 몰랐는데,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죠. 하지만 이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저희 바른자산 주식회사에 다 모여 있거든요.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큰 아웃풋을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전반이란 걸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리드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깔아드리는 거죠, 모든 거를. 그래서 내고 있고, 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 13년 정도 해보니까요, 실물 자산은 돈을 벌 수 있는 툴은 맞는데 일단 리스크가 생각보다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금리가 어떻게 오르고 내릴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오르고 내릴지,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이걸 우리가 몇 년 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보다 실물 자산은 보유세가 생각보다 이게 타격이 있어요. 특히 집이 좀 많은 분들은 재산세, 또 종부세, 지금 뭐 낮아졌다고 하지만 미실현 이익과세라고 하죠. 아직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세금을 내보세요. 저는 그거를 10년 동안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한 게, 이러다 부동산 투자만 하다가 한번 잘못되면은 크게 데미지가 올 수 있겠구나, 이거를 늘 생각을 했었고요. 대안으로 한 게 채권 투자입니다. 채권 투자의 장점은 이런 보유세가 전혀 없어요. 사고 팔면서 거래세도 크지 않습니다. 그냥 실물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저만의 약간의 체력 같은 거예요. 고정 수입인 거죠.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냥 저는 채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제가 채권 투자의 기초부터 실무까지 하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소 투자 수익률은 10%에서 18% 사이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들은 12에서 약 15%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12%다 계산하기 쉽게 하면 1억당 월 100만 원씩 들어오시는 겁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상가, 경매 뭐 이런 거 보시면 막 7%, 8% 받으려고 혈안이 돼서 전국을 돌고 경쟁 입찰하고 하시거든요. 근데 경쟁 없이 안전하게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달천님은 힘들지 않냐?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데 당연히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약간 보충되는 구조예요. 채권 투자 지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됩니다. 있죠. 약 한 2년 반, 3년 전에 자산 시장이 막 불타올랐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돈들이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이 미친 듯이 늘어난 거죠, 시장에. 그러면서 미술 상품에까지 여파가 미쳐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때 시작을 했는데 저는 미술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괜히 미술품을 보면은 좀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집, 회사, 또 다른 집 이렇게 해서 그 미술품들을 항상 걸어놔요. 근데 이게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동산처럼 뭐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그림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담보 가치가 있더라고요. 시세가 오르기도 하고 그 작가에 따라서 시세가 정체되기도 하고, 작가가 돌아가시면 금액이 막 오버슈팅하는 경우도 제가 보고 하다 보니까 재테크로서의 가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몇 점을 구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은, 이거 뭐를 조그맣게 컬렉팅을 하다 보니까 미술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의 담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제가 블로그를 종종 쓰는데 거기다가 작성을 해봤죠. 그랬더니 어때요? 미술품 담보대출을 해주는 회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순위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GPL 사업부 이사님이 한동안 전화에 엄청 시달렸어요. 미술품이 있으니까 돈 빌려달라고. 실제로 저희 2023년 기준으로 작품 한 10여 점을 담보로 하고 자금이 실제로 나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급하게 자금 융통을 하시고 돈을 상환하시고 미술품을 회수해가는 분들도 계속 있어요. 하나의 또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부동산, 아파트만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금융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된 자산뿐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 뭐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늘 자금이 부족하니까 내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활용하고 융통하고 투자할 수 있는 스킬을 갖춰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투자 이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물론 근로소득으로 승부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채권도 좋고요, 사업화도 좋고 투자도 좋으니까 뭐든 추가 소득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